2025년 2월 2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는 현재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잡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토하지 않아서 큰 병원 가서 개복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단지 위에도 실이 있고 장에도 실이 있는데 장에 있는 거는 응아를 통해서 나온 것 같고 위에 있는 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수의 선생님이 한 일주일 동안은 좀 면밀하게 지켜보자 하셔서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방송에서 워낙 지금 이 시황이 좀 중요하고 게다가 제가 올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리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리치 궁금해하셔서 예우로 간단하게 제가 리치의 안부를 전하고 오늘 2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체거래소 생기면서 매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의 주식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는 자기 매매를 안 하는데, 지금 당연히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그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이 많네요. 예, 그래서, 혹시, 마루타 해 주실 분 계시면,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미쓰리 증권회사 사장 1년만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혁신이나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1년이란 시간 가지고 안 되고 쉽지 않은 건 알겠습니다만 굳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권회사를 혁신하고 개혁한다는 단어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대신 시간이 1년은 좀 짧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저에게 증권회사 사장 한번 해볼래? 그러면 계약직이거든요. 대표이사니까. 저에게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1년 더 주십시오. 1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리서치 센터를 뜯어 고치겠죠. 맞지도 못하는데 굳이 연봉 높게 받으면서 어디 가서 애널리스트네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저도 또 증권 브로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증권 브로커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도 알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고치고 싶고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1999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대우증권 근무했을 때인데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그때 삼성증권이 수수료를 많이 발생시키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주는 그러니까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구조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일단 넌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니? 그러면은 리서치 센터를 손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옛날에 지금 개혁신당의 허은하 씨가 예전에 압구정에서 예라고 하는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매너 학원, 이미지 메이킹, CS 학원을 운영했고, 제가 이제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제 그때 다녀봤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러니까 주식 아카데미를 진짜 만들어야겠다. 그 허접한 전문가들이 무슨 아카데미나 하니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주식 아카데미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시황 잘 보는 사람, 그다음에 이 재료 매매 같은 거 잘 찾는 사람, 아니면 회사 분석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각 분야의 고수들을 좀 모시고, 어차피 실전 매매는 제가 강의해도 되니까 제가 실전 매매 강의하고 시간당 강사비는 좀 많이 드려야겠지만 그래도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런 학원을 운영해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지금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야 너는 왜 그럼 그동안 돈을 못 벌었냐라고 하신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저의 가장 그 꽃다운 나이인 30대를 거의 10년 동안 증권 쪽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증권사 출신 MC를, 경제방송의 MC를 꿈꾸면서 있는 돈 다 까먹고 없는 돈 얻어가며 그지같이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제 인생을 투자하느라고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0년 정도 된 다음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윤석열이 뭐라 그랬죠? 호수에 비친 다리 어쩌고 한 것처럼 헛된 꿈을 꿨구나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래 내가 배워먹은 도둑질이 주식이니까 주식이나 해야겠다라고 이제 여러 생각을 접고 이제 요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썰을 푸느냐. 일요일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지표가 나왔고 그 인간지표란 애널리스트들이죠. 최근 들어 코스피가 또 올라가니까 당장 제가 가장 먼저 근무했던 하나증권이 막 3,000포인트가 넘어간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2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 이제 올해가 10년째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5년 3월 8일이 첫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요. 3월 4일인가 3월 8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때가 첫 방송이니까 이제 10년째 되면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초심을 잡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웬만한 브로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자야 라는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문득은 아니죠. 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8% 상승, S&P 500이 0.50% 하락, 나스닥이 1.21% 하락했습니다. 자, 2일간 투매 폭풍을 딛고 가까스로 반등했다. 문제는 나스닥은 여전히 1%대 넘는 하락을 보였고 S&P 500도 0.50% 하락했습니다. 2일간 투매 폭풍을 딛고 가까스로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건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죠. 반등이란 이렇게 이틀 동안 훅 빠졌으면 그 빠진 폭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3분의 1 혹은 50% 정도라도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뭔가 썰을 풀 텐데 뉴욕 증시도 좀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왜 살벌한지 보면 자, 여러분들은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할 때 어떤 자료를 보는지 알고 계십니다. 네이버 창에 뉴욕 증시를 검색해서 저는 연합뉴스 자료를 봅니다.
오직 그것만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른 언론도 다 연합뉴스 거 퍼가니까. 그런데 2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 주요 경제 지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나요? 일요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닌데요. 있는데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이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은 지표를 왜 만들었나요? 그럼 없애버리지. 자,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볼게요. 2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1월 달에 30.7이었는데요. 2월 달에 마이너스 8.3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이 낙폭은 한 달 낙폭으로는 팬데믹 사태가 터진 직후에 기록한 70.2포인트 이후에 가장 많은 낙폭을 보인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동안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불리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기준은 0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부진했어요. 이날 발표된 댈러스 연방은행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제가 얘네들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얘네들이 최근에 되게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마치 테마주가 막 위에서 이제 나 다 했어, 수명을 다 했어, 내려갈래 할 때 보이는 변동선처럼 밑에서 막 이제 기다가 나 이제 올라갈래 하면서 보이는 변동선처럼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뭔가 추세를 알아보기 어려우니 조금만 더 지표를 보자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2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1월달에 30.7이었는데 2월달에 마이너스 8.3, 시장 예상치 6.4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마트 때문에 증시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할 때 단순히 월마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주 금요일날 발표된 소매 판매가 감소해서 그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월마트가 실적이 예상만큼은 나왔는데 전망이 부진해서 월마트가 크게 하락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요, 물론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 그다음에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 뭐 생산자 물가지표, 아니면 월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진짜 고용지표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진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권 때문에 지수가 막 흔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경제 지표는 꼼꼼히 챙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왜 2월 24일 날 뉴욕 증시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없었다고 할까요? 정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작성하는 이 기자는 체크하지 못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감추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왜?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때문이고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부진하다고 팬데믹 사태가 터진 직후에 기록한 70.2포인트 이후에 가장 최대 낙폭을 보였다고 해버리게 되면 더 시장이 충격받을까 봐, 더 한국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까 봐 이건 약간 좀 과하긴 하네요.
그럴까봐 뺀 걸까요? 아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들은 무능하다, 꼼꼼하지 못하다.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작성하는 뭐 기자든 전문가든 전문가 의견을 빌려서 만들 거니까. 아니면 당장 3,000포인트 간다고 코스피 높이는 애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미래 일반 활동 지수도 전월 대비 2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1년 전에 여러분,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상승을 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3월달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고 제가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타령할 거라고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표현하는 방식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라고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띄워놓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슈가 뭐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입니다. 장 마감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가 이제 다음 주에 종료가 되는데 예정대로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면 뉴욕 증시는 또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뉴욕 증시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경기 둔화 이슈가 커지겠죠. 자, 경기 둔화 이슈가 커지면 뭐가 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자, 28일 날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시장에 매우 중요하다. 왜? 지난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온 가운데 올 초 인플레이션이 실제 급등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냉정하게 여러분,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수만 예상보다 크게 상승한 거 아니에요? 12월 달도 그랬고요. 11월 달도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아니면 헤드라인은 뭐 상승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식으로 듣기 좋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마치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만 되게 뜨겁게 나온 것처럼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뭐 여하튼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28일 발표하는데 만약에 얘도 뜨겁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게다가 3월 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났다. 그럼 증시가 더 하락하겠죠? 증시가 뭐 때문에 하락하겠습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해서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 오겠네?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작년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이었고요. 올해는 12월, 1월달이었습니다. 조금 빨라지고 있죠, 속도가.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올해 2025년 상반기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 62.9%, 동결할 확률 37.1%, 그다음에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5%, 25bp 인하할 확률은 91.5%, 50bp 인하할 확률은 64.9%. 자,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연준위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시장 투자자들은 상반기에 한 번 할 거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내 2번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작년에 이어
꺼지지 못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시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금리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관세와 경기 침체겠죠.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박자를 맞춰가느냐에 따라 미쓰리 예상대로 갈지 아니면 미쓰리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를 합치기보다는 따로 국밥처럼 만들어 놓고 금리 인하를 잘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는 살짝 보입니다. 대신에 그렇게 조절을 해도 주식시장은 좀 흔들리겠죠. 불안불안하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경기 둔화나 모두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2월 26일 수요일은 새날. 그러나 오늘 화요일 뉴욕 증시가 지랄 발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윤석열의 어떤 그 헌재 최종 발언이 뭐 그닥 개소리였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면 그래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되면 내일 오후에는 새날, 장중에는 돈다방 미쓰리 방송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풀렸으니까 산책도 좀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광합성 작용 많이 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햇빛도 쬐고 우울증에는 햇빛이 최고라고 하니까 햇빛도 쬐고 많이 웃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안 오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게 또 한방이라는 게 있는 녀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황을 잘 보고 잘 기다릴 줄 알고 대응할 줄 알고 그러시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는 꼭 오고요.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모든 그 허기짐과 모든 대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의미를 갖게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